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공유는 돼 있고요. 잘 보이죠? 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토마스 모쌤이 쇼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소인수분해 문제 풀기를 하셨어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 과정이 어떠냐면 입력값과 출력값들을 중첩시키고 이 상태에 연산을 적용하여 입력값과 출력값들을 얽어서 그 다음에 출력값을 측정하면 출력값은 하나의 값으로 분괴되고 그와 얽힌 입력값들도 동시에 특정이 돼. 그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소인수분의 문제를 풀면 있어서 주기성을 가진 값들이 측정될 확률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소인수분해에 꼭 필요한 주기를 매우 간편하게 찾아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강의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토마스 모쌤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네. 합니다. 몇 쌤 알겠습니까? 주기성은 까먹었어요. 그걸 지금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그러면 나중에 볼게요. 네,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이 지금 한 게 중첩도 있고 여기에 중첩도 있고 얽힘도 있고 연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첩과 얽힘을 이용해서 연산을 한다. 이게 양자 컴퓨팅인데 그래서 양자 컴퓨팅의 기본 개념은 다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뼈대에다가 살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가 공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양자 컴퓨팅이고, 이거는 단순히 수학이 아니라 좀 공학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컴퓨터를 생산해내고 그걸로 계산을 하는 거니까, 그 얽힘 상태를 어떻게 생성시키는지의 공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은, 양자 전송. 이거는 아인슈타인이 무슨 도깨비 같은 현상이다라고 해서 막 반발한 그 내용에서 힌트를 얻어서 개발한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양자 전송도 뭐 시간이 있으면 다루겠습니다. 근데 미아쌤이 어디 갔네? 아, 저 볼펜 가지러 갔었어요. 미아쌤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에 무슨 얽힘과 양자 전송의 역사, 그다음에 벨의 부등식, 뭐 양자 컴퓨터 기술은 어디까지 왔나,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건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얽힘 생성을 하겠습니다. 얽힘을 어떻게 생성시키나. 이거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원자 트랩 및 이온 트랩, 초전도 양자 비트, 양자점, 이런 네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 강의 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끊고 질문해 주세요.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화는 SPDC, Spontaneous Parametric Down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건데, 특수 결정을 통과한 광자가 두 개의 얽힌 광자로 어, 분리되는 특수 결정을 광자를 특수 결정을 통과시켜서 두 개의 얽힌 광자로 분리시키는 것. 그것이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이에요. 특수 결정은 뭐 베타 붕산 바륨 혹은 인산 이수소 칼륨 등의 레이저를 쏘면 한 개 광자가 절반의 주파수를 갖는 두 개의 얽힌 광자로 분할됩니다. 그래서 결정의 크기는 두께가 0.5mm에서 5mm, 가로 세로 5 곱하기 5 혹은 10 곱하기 10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어, 이 제작 과정은 이제 무슨 결정을 만들어야 결정을 성장시켜야 돼요. 어, 그리고 이것을 광학 축에 맞춰서 절단을 하고
광학급 연마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 세부적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성장시키는데 그 결정을 만드는데 몇 달에서 1년 이상 걸린다고 하고 뭐 고온, 정밀 제어, 긴 시간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엄청나게 비싸다고 하는데 의료, 군사, 통신 등에 광범하게 쓰이고 있으므로 이런 결정을 만드는 인프라는 지금 구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광자들이 사파이어나 수정과도 비슷한 이런 베타 분산 바륨이나 인산 이수 칼륨 그 결정으로 들어가서 대부분은 그냥 통과하지만 매우 낮은 확률로 뭐 0.001% 이하인데요. 이러면 뭐 10만 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10만 개 중에 하나가 주파수 절반의 두 광자로 변환이 됩니다. 405 나노미터 파장의 광자 하나가 810 나노미터 파장의 광자 두 개로 변환되죠. 어, 이거를, 상태가, 예,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게 들리는데요. 저요? 예. 그러면, 지금은 괜찮은데, 아까 조금 전에 조금 이렇게 뭐 좀 지직지직 하면서 좀 약간 살짝 끊기고 했거든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아까 소리 자체가 작게 들리진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은 괜찮네요. 예. 또 계속 해보시죠, 일단.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설명한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베타 분산 바륨 결정이에요. 결정으로 만든 이 판 같은 거죠. 0.5에서 5mm 두께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레이저로 자외선에 해당하는 405 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에너지 광자가 일로 가는 거죠. 근데 그 광자가 이 베타 분산 바륨 결정을 지나가면서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지만 10만 개 중에 하나는 810 나노미터 파장의 광자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서 이 두 개가 얽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레이저를 쏘기만 하면 저절로 분리가, 저절로 얽힘이 생긴다. 그래서 자발적이라고 하고, 요 결정을 매개로 해서 생긴다고 해서 매개고, 이 에너지가 높은 하나에서 낮은 두 개로 나뉜다고 해서 하향 변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근데 여기서 그, 그러면은 얽힘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에 예. 광자가 두 개로 나눠지는가 봐요. 광자가 두 개로 나눠지면서 얽히는 거죠. 근데 두 개로 나눠진 광자가 일단은 저기 쓰여 있는 그 파장만 봐서는 똑같으니까 잘 구별이 안 가. 광자 1과 광자 2가. 예. 예. 아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예. 그러니까 그 서로 얽혀 있는 두 개의 입자를 만들었을 때 입자가 뭐 하나, 예를 들면 스핀으로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하나가 스핀 업이고 하나는 스핀 다운이고 해서 예. 예. 서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되면은, 예. 어, 그렇게 많이 하는 것도 이거는 서로 구별은 안 가네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얽히긴 예, 했는데 요 두 개가 하여튼 어떤 상태인가, 뭐, 여기까지는 제가, 네. 근데 제가 앞에를 잘 못 들어가지고 제가 예, 질문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양자 얽힘이라는 게 저 0.01%의 확률로 저 두 개로 이렇게 나뉘는 현상 자체를 얽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얽힘 자체가, 네. 그러면, 죄송해요. 앞부분을 못 들어가지고. 그러면 저희 얽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네, 됐습니다. 잘 됐어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예, 그, 그 두 페이지가, 여기. 아니, 잠깐만. 페이지를 약간 위로 스크롤 조금만 업이나 다운이나 해보시겠어요? 여기 스탑, 아니, 두 페이지가 동시에 보여, 여기.
네. 중간에 마우스를 두고 두 번 클릭하면 이게 흰 공간이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만요. 네, 말이 끊겼다 그러네. 잠깐만요. 요걸로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이따가 마우스 올려 보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 클릭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되네. 한글도 이거 되는데? 안 되나 봐요, 이거는. 네, 네. 그걸 없애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그 사이에 그 슬릿을 틈을 없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만큼 없애려고요. 그러면은 여기도 보이고. 쭉 이어서 볼 수 있게 이어서 하게? 것 예, 같은데. 예. 네. 아니, 넘겨가면서 하죠, 뭐. 네. 아니면 이거 하는데 또 오래 네. 걸려요. 네. 원래 되는데 안 되네요. 예. 이게 양자 컴퓨팅, 양자 역학을 배우다 보면 그렇게 공학적인 상황하고 수식적인 상황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버랩 시켜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중첩 상태와 얽힘 상태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뭐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의 큐비트가, 큐비트라는 것은 이제 중첩 상태를 갖고 있는 거죠. 0 상태와 1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중첩 상태다. 뭐 이건 지난번에 한 거죠. 토마스 모쌤이. 이게 0 상태, 1 상태 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이게 0 상태, 1 상태는 예를 들어서, 이중 슬릿을 통과한 전자가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한 상태. 이것은, 그러니까 앞에 슬릿을 통과한 것을 0, 뒤에 슬릿을 통과한 것을 1이라고 하면 두 개를 모두 갖고 있는 상태가 중첩 상태. 혹은 전자가 위 스핀과 아래 스핀을 동시에 품고 있는 상태. 근데 이런 중첩 상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요게 0 상태죠. 요게 0 상태고 요게 1 상태야. 근데 이 0과 1의 선형결합은 알파 0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선형결합으로 표현되잖아요. 저 표기가 되게 좀 낯서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전자를 관측하고 뭐 그래서 전자가 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전자를 어떻게 표기해야 될 건가라는 것을 생각을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전자의 자기장을 쐬면 이게 어떤 전자는 위로 휘고 어떤 전자는 아래로 휘고 그래서 위로 휘는 것을 0, 아래로 휘는 것을 1.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고 이게 어떤 슈테른 게를라그 실험의 결과를 해석하는 상황에서 이제 뭐 이런 이론이 발전이 된 건데 저는 그냥 대충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가 자기장을 쐬면 어떤 건 위로, 어떤 건 아래로 휜다. 근데 이렇게 휜다는 것은 그 안에 어떤 회전하는 공을 회전시켜서 던지면 휘잖아요. 그것처럼 전자도 휜다. 그래서 각운동량을 그 안에 갖고 있다. 근데 그 위로 휘는 것과 아래로 휘는 것, 이것을 각각 0, 1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게 캣 벡터인데 벡터로 표시를 한 거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예. 저기 세로로 있는 혹시 무슨 소리 들리면 저희 개가 노는 소리예요? 예. 요거. 예, 그거요. 그건 뭐예요, 도대체? 이게 둘 다 위로 휘는 건가요? 두 개 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캣 벡터를 표기할 때 앞에 선을 긋고 뭐 0 하고 이렇게 무슨 벡터라고 하셨나요? 캣 벡터. 네? 브라켓 그러면 괄호잖아요. 예. 브라켓이 영어로 괄호잖아요. 예.
예, 그래서 브라켓 그 두 개 괄호면 왼쪽 있고 오른쪽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오른쪽에 그 괄호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브라켓 할 때 캣이 오른쪽에 있어서 이건 캣 벡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아, 예, 아니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내 느낌에 그래요. 외우기 좋. 이게 네. 예, 예. 이게 디렉이 만든 표기인데 그래서 요거는 그 캣 벡터고 요게 앞에 뭐 이렇게 만약에 여기 이걸 못 쓰지만 뭐 이렇게 왼쪽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넣는 거는 브라 벡터라고 해요. 아, 그라벡터. 브라 벡터, 캣 벡터. 이거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배운 건데 행 벡터, 열 벡터 뭐 이런 관계일 거예요. 어, 햄벡터 같아요. 요게 요게 행 벡터고 캣 벡터가 열 벡터일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음. 그래서 요 0 상태와 1 상태가 선형 결합된 형식으로 중첩 상태를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 푸사인은 파동을 나타내는 기호고. 그래서 그러니까 얘들은 캣 벡터들이고, 예, 그러니까 얘기하자면 푸사인은 알파 요 캣 벡터 플러스 베타 캣 벡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읽는 건 잘 모르겠어요. 푸사인은 알파 제로 플러스 베타 1, 뭐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읽는데 뭐 어떻게 읽는지는 좀 물어봐야 되겠네, 음, 진짜. 이게 네. 어차피 뒤에 나올 거예요. 저기. 어. 예. 아니 근데 이제 이거 읽는 법 그 뭐지 이거 캣 벡터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는 전혀 안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알파와 베타는 이제 복소수고 각각 0과 1의 상태를 측정할 확률 진폭이죠. 이 진폭이라는 건 우리가 알죠. 네. 예, 이게 확률 진폭이고, 그리고 이게 알파 0이 나올 확률과 1이 나올 확률을 합하면 1이 돼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알파 절대값의 제곱 플러스 베타 절대값의 제곱은 1,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왜 제곱을 해야 되죠, 각각? 어, 요게 우리가 파동 배울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약간 사인 제곱.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절대값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곡소수를 네. 제곱을 하면 실수가 나오잖아요. 네. 지금, 토마스 모어쌤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걸 왜 제곱을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제가 그냥 알고 있기로는 진폭을 제곱하는 게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만 일단 알아주세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네, 거예요. 이게 확률 진폭이고, 그 확률 진폭을 각각 제곱을 하는 것이 요 벡터가 0으로 측정될 확률, 1로 측정될 확률,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만 일단 알아주시고. 네. 이게 그러니까 중첩 상태예요. 중첩 상태는, 0으로 측정될 확률, 1로 측정될 확률, 이 두 개 확률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중첩 상태죠. 그 다음에 얽힘 상태는 뭐냐면 중첩된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된 것을 얽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위 선생님이 질문하신 게 이거였잖아요. 얽힘이라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얽힘 상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얽힘이 뭐냐 이제 그걸 물어보신 거죠. 그렇죠. 중요한 그렇죠. 질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신비스러운 일인데 어 제가 이게 그러니까 그 중첩된 상태의 두 개의 상태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소인수분해 알고리즘을 얘기할 때 그 입력값하고 계산 결과를 얽히게 만들었잖아요. 네. 얽히게 만들었는데 이 얽힘 상태에 있으면 중첩되어 있는 어떤 하나가 관측에 의해서 하나를 관측하는 거예요. 한쪽을 관측해서 그게 하나의 결정이 돼버리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가능성들이 다 사라지면서 그 관찰된 거 하나로 특정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얽힘 상태에 있는 다른 쪽도 바로 똑같이 그 얽혀 있는 것만으로 특정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거가 얽힘이라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을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 음. 지난 시간에 보면 입력값을 중첩시켰고 출력값을 중첩시켰는데 그 중첩된 입력값과 출력값을 얽었거든요. 그래서 입력값과 출력값이 얽혔어. 그러니까 출력값을 측정하면 그것과 동시에 입력값, 그에 해당하는 입력값이 특정이 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됐는데 이거를 이용한다는 게 중첩된 게 하나가 관측으로 확정되는 순간 나머지도 그것과 얽혀 있는 것만으로 확정된다는 게 되게 신비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아인슈타인이 이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하려고 했던 거예요. 양자역학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구공을 서로 이렇게 아니, 공이 예를 들면 하나 공이 있었는데 가운데서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쪼개져 나갔다 쳐봐요. 쪼개져 막 여러 가지로 쪼개져 나갔는데 두 쪽만 났다고 쳐봐요.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두 쪽이 나버린 거예요. 폭발해가지고 이 어떤 공 같은 게 그러면 하나는 이쪽으로 날아가고 한때는 반대쪽으로 날아간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은 하나가 어디로 날아가는 걸 측정하면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를 고전 물리학에서도 예측할 수 있거든요. 서로 이렇게,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든지 무슨 보존 법칙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구공도 그렇잖아요. 당구공도 하나가 탁 부딪히고 하나로 양쪽으로 떨어져 나갈 때 한쪽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은 다른 쪽도 어떻게 가는지 알 수 있거든요.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다른 것도 알 수 있는 거. 예,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유니쌤, 뭘 말해야 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아, 얽힘에 중첩 대한 겨우 한 것 같았는데 다시 모르겠는데요, 네. 중첩까지. 계속 듣다 보면 그러려니 하지만 예, 일단 계속 열심히 들어볼게요. 저도 알고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게 편하게 만드는 거죠. 어차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뭐지? 어떤 안 보이는 상자 안에 공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렇지. 그 비유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제가 한 개를 딱 뽑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상자 안에 남을 애가 하나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뽑아서 한 개를 꺼냈는데 얘는 한 개 꺼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꺼내기 전에는 둘 중에 누가 아니구나. 그건 아니다. 하여튼 제가 한 개를 딱 꺼내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남은 건지 정해지는 거죠. 그게 얽힘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이제 다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잘못했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있어요. 빨간 공, 파란 공이 있는데 이제 그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거지. 아, 근데 그게 맞다. 그치, 어떤 한 사람이 그 뭐 하나를 가져간 거야. 가져가서 딱 보면 빨간 공이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 다른 공 가져간 사람은 그걸 펴볼 필요도 없이 빨간 알 수 있잖아요. 뭐 하나를 확인한 순간 나머지가 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아인슈타인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이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전에는 빨간 공도 아니고 파란 공도 아닌
두 개가 중첩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아인슈타인이 그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관측 전에 뭐가 결정돼 있었고 우리는 그걸 확인한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일반인의 상식이잖아요, 그게. 근데 당신들 말대로 하면은 이거는 처음에는 관측하기 전에는 빨간 공이면서 동시에 파란 공이니까 뭐 결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얘도 상대방도 막 가져간 공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멀리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안드로메다까지 떨어져 있다고 보세요. 떨어져 갔다 이제 사고 실험을 하는 거지. 떨어져 나갔어요. 두 사람이 멀리 떨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멀리 떨어져 관측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파란 공이 됐잖아요. 그러면 얽혀 있는 상대방 공은 빨간 공이 돼야 되잖아요. 바로 그 즉시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보가 파란 공이라는 거 알아낸 확정된 순간 그 정보가 거기까지 전달해 가려면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는 없잖아요. 모든 게 빛의 속도보다 빨리 전달될 수 없는데 이 양자 얽힘 현상에서는 관측한 순간 바로 다른 쪽도 그걸 확정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 했던데 실제로 이제 이게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 근데 그거 가기 전에, 그러니까 네. 상자 안에 공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다 하나는 빨강이고 하나는 파랑이거나 아니면 둘 다 빨강이거나 아니면 둘 다 파랑이거나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양자 역학에서는 관찰하기 전까지는 파랑인지 빨강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건, 중첩된. 예, 두 공이 다 빨강과 파랑이 중첩이 돼 있어. 근데 그 두 공이 얽힌 상태라면 두 공 중에 하나를 꺼내서 멀리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상자 안에 남아있는 공을 관측하면 만약에 그 두 공이 어, 같은 색이 나도록 얽혀 있다라고 하면 그 상자 안에 공을 관측하는 순간, 관측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빨간색이 관측됐다. 그러면 그 멀리 있는 공도 그 순간에 빨간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중첩돼 있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근데 사실 좀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빛이 입자이자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 파동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중첩 상태잖아요. 그런데 공으로 돌아가서 빛이 입자인 동시에 파동이다. 그러면 입자와 파동이 중첩됐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아니, 얘기는 아니고, 네, 빛이 파동인데, 이중슬릿을 통과하잖아요? 네. 이중슬릿을 통과할 때, 누가 관측하지 않으면, 관측하기 전까지는 그 A 슬릿과 B 슬릿을 동시에 통과한 상태야. 음, 동시에 통과한 상태야. 그런데 누가 그것을 관찰하는 순간 A 슬릿을 통과했거나 B 슬릿을 통과한 상태로 붕괴돼. 맞죠, 맞죠. 그러면 동시에 통과한 거잖아요. 중첩 그렇죠? 상태는. 예,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쓰는 지금 이 비유는 우리가 관측을 하기 전에는 색깔이 막 변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관측하기 전까지는 중첩돼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상태가 중첩돼 있다고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비유로 공의 색깔의 비유를 쓸 때는 중첩이라는 그냥 그 가능성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예,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공이. 그 광자 얘기했을 때는 광자는 두 슬릿을 우리가 관측을 하지 않았을 때 두 슬릿을 모두를 통과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게 가능성이 아니라. 네? 아니, 그 빨강색과 파란색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도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논의를 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슬릿을 모두 통과하는 거는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리고 그 관측되지 않은 현상이고, 그런데 공 같은 경우는 한 개가
빨갛고 한 개가 파랗다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한 개가 빨갛고 한 개가 파란 게 아니라니까요,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전에는 그냥 중첩 알 수, 상태였어요. 중첩 상태. 예. 그거 하나는 빨간 공이고 하나는 파란 공이라고 생각한 게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이미 결정돼 있고 물리적 실제라는 게 있고 관측이라는 거는 그걸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상식적인 걸로. 우리의 상식인 거예요. 그게 상식적. 근데 그게 아니고 양자역학이 맞다는 거잖아요. 중첩 상태에 있어서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하나가 그때 관측하는 순간에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즉각적으로 다른 쪽에서 또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 그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게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헷갈리는 게 슈레딩거의 고양이 같은 경우에 중첩 상태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살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가능성의 상태 아닌가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슈레딩거가 얘기한 거는 예. 그렇게 중첩 상태를 거시세계에다가 적용하면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시 그러니까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예? 그 양자 거시 세계에서만 세계에서 하면은 그런 모순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미시 세계에서만 중첩 얽힘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음. 근데 그게 이제 실험이 있어요. 그런 게, 어느 정도 그러면은, 그게 경계선이 애매하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실질적으로, 원리적으로는 그런 경계는 사실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우리가 현상에서, 우리 지금 이 거시세계에서 그걸 관찰하지, 그런 현상을 보지 못하는 그거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이제 우리의 세계에서는 그런 걸 왜냐면 우리는 항상 관측이 일어나는 세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항상 노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그 중첩 상태가 유지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난번에 미아 선생님도 말씀해 중첩 상태라는 거 자체가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작은 상태에서는 전자가 날아가면서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고, 예를 들면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줄무늬가 나오는 실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더 큰 입자로, 조금만 더 큰 입자로 해서 뭐에 부딪히는 순간에 중첩 상태가 깨져버려요. 그러면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큰 분자, 한 60개 정도의 뭐가 모여있는 분자로 실험해서 실제로 여러 개의 줄무늬를 만든 걸 했어요. 왜냐하면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그런 조건이 서로 그런 뭐에 부딪히거나 하지 않게끔 조건을 설정해서. 그러니까 그런 조건만 갖추어지면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이렇게 큰 세계에서는 그런 조건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중첩 얽힘은 미시세계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그거는 기술적으로 안 불가능한 것이지 원리적으로는 항상 다 똑같은 거다. 미시세계나 거시세계나 이제 그게 이제 그런 뜻이죠. 물 왜 켜놨어? 지금 강의 중입니다. 그래서 중첩된 그래서 이제 얽힌 상태는 중첩된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자 안에 공을 예로 들면 이 0을 빨강이라고 하고 2를 파랑이라고 하면 둘 다 요거는 둘 다 빨강으로 측정되는 경우, 요거는 둘 다 파랑으로 측정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0과 0이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앞에 게 빨강이면 뒤에 것도 빨강이다. 뭐 이런 뜻이고, 요거는 앞에 게 파랑이면 뒤에 것도 파랑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에 루트인 거예요? 1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네, 루트 2분의 1은 그러니까 요 루트 2분의 1을 제곱하면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0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최대 얽힘이라는 거예요? 반반일 때? 예, 예. 확률이 반반이라고 확률이 해석하면 됩니까? 반반을 최대 얽힘이라고 표현해요. 음, 이런 상태를.
그래서 그 두 개가 얽혀 있는데, 얽혀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빼서 다른 데를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공을 관측을 해봤더니 0이 나왔다. 그러면 그 갖고 간 공도 0이 나온다. 그게 이 상태고, 남아있는 걸 봤더니 파란색이고, 그래서 다른 것도 빨강이다. 그럼 요게 이런 상태예요. 근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남아있는 게 빨강이고, 갖고 간 게 파랑이다. 남아있는 게 파랑이고, 갖고 간 게 빨강이다. 뭐 이렇게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둘 다 빨강으로 혹은 둘 다 파랑으로 관측되는 경우 이걸 최대 얽힘이라고 하고 근데 요 두 개의 확률은 둘 다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렇게 얽히는 것도 있어요. 둘 다 빨강으로 관측될 확률이 8, 둘 다 파랑으로 관측될 확률이 2. 이렇게 얽히는 것도 있어요. 이거를 부분 얽힘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얽혔다는 게 아니라 최대 얽힘이나 부분 얽힘이나 둘 다 확실히 얽혀 있는 건데 그 확률이 최대 얽힘은 2분의 1이고 각각이 그 밑에 거는 부분 얽힘은 뭐 8대 2,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6대 4. 5대 5가 아닌 모든 것을 부분 얽힘이라고 해요. 선생님 밑에 루트 0.8인 건가요? 예, 루트 0.8, 루트 0.2. 루트 0.8을 제곱하면 0.8이잖아요. 네, 네. 더하기 1 더하면 두 개 네, 더하면 1 0.8하고 더해요. 0.8을 이렇게 하면. 더하면 1이 되고. 네. 중첩하고 얽힘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 건데 또 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네,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봐. 우리가 이걸 하다가 말았나? 네, 우리가 뭐 하고 있었죠? 아까 그거 화면. 이거? 네. 네. 그래서 광자 1과 광자 2가 얽힌 상태다. 이런 겁니다.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얽히는지 둘 다 플러스로 얽히는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런 건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두 개가 어떤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얽혀 있는 두 개의 광자로 나뉘어진다. 이게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이에요. 자발적 매개 하향 변환 방식을 활용한 양자 얽힘 생성. 선생님 죄송한데요. 아까 하향이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하향은 이 앞에서 센 이 자외선보다 에너지 상태가 더 낮은 두 개의 광자로 나뉜다. 아, 에너지 상태가 떨어진다. 이게 그 나노미터가 낮을수록 작을수록 에너지 상태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파장이거든요. 파장. 예. 파장이 405 나노미터면 자외선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작고, 파장이 짧으면, 어, 주파수가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주파수가 커질수록 에너지가 많죠.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네, 여기서 제가 이거 재미나이한테 하나 물어본 거 말씀드리면 네, 여기서 얽히는 게 뭐가 얽히냐를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두 개의 광자로 나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편광이 얽힌다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편광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네, 편광이라는 게 그, 뭐죠? 그 보면은 선글라스 뭐지 편광 그러니까 원래 빛 중에서 어떤 특정한 방향을 가진 파장만 통과시키는 그런 편광판이라는 게 있어요. 어, 어, 그럼 그래서 요렇게는 보이는데 싹 돌리면 안 보이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음, 근데 요 두 개의 입자가 편광이
편광이 얽혀 있어서 하나를 관측해가지고 하나가 이쪽 요렇게 요런 식으로 편광이면은 다른 쪽은 요렇게 수직인 편광이 되고 뭐 요렇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측정하기 전에는 서로 중첩된 상태인데 그 편광이라는 것도 뭐 하나를 이렇게 딱 봐서 결정되면 나머지는 그거를 얽혀 있는 상태로 다른. 그것과 수직 방향으로 그렇죠. 예. 한 있는 광자의 편광. 편광이 수직이면 다른 건 수평 뭐 이런 식으로 예, 보인다는 그런 식의 얽힘이. 감사합니다.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다음에 원자 트랩 및 이온 트랩. 이것은 트랩이라는 건 뭐 덫이라는 거죠. 덫으로 원자 혹은 이온을 잡아놓는 거예요. 원자 트랩은 레이저로 원자를 조작해서 내부 상태나 스핀을 엉는 거고, 이온 트랩은 중성 원자 대신 이온을 전하를 띤 원자, 전하를 띤 원자인데 전자 한 개를 제거해서 전하를 띤 거겠죠. 이온을 잡는 거예요. 이온 트랩, 원자 트랩입니다. 그래서 트래핑은 전기장이나 자기장으로 원자들을 공간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서. 그리고 레이저로 이 원자들을 거의 절대 영도까지 냉각시키고, 그 다음에 레이저 펄스라는 것은, 레이저는 그냥 계속 나가는 빛인데, 이것은 펄스라는 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방출되는 빛의 한 묶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펄스로 어, 각 원자를 순간적으로 특정 양자 상태로 초기화시킵니다. 0 또는 1로. 이게 0 또는 1, 이게 지금 파동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파가 있고 코사인파가 있는데, 사인파와 코사인파는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사인파를 90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뭐 코사인파가 되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위상 차이가 있는데, 그 위상 차이를 맞히는 작업, 그것이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0 또는 1 등으로 초기화시키고, 그 다음에 정교한 레이저 조작으로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유도해서 얽힘을 만들죠. 이런 이온 트랩, 원자 트랩은 전체 실험에 수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원자와 이온의 차이점을 보면, 이온이 전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으로 정밀하게 제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이온 트랩이 더 높고, 근데 이 이온 트랩은 그 이온들은 모두 같은 전하를 가져서 서로 강하게 밀어내요. 그래서 많은 이온을 한 곳에 모으려면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온 개수가 늘어날수록 그 제어하기가 어려워요. 이온 트랩의 한계인데, 그 원자 트랩은 중성이기 때문에 더 많은 개수의 트랩, 더 많은 개수, 그러니까 확장성이만 더 많은 개수의 트랩, 더 많은 트랩을 가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온 트랩은 10개 내지 50개 정도를 가둘 수 있는 반면에 원자 트랩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제미나이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이온 트랩은 이렇게 뭐 일렬로 돼 있어요. 원자 트랩은 지금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저런 걸 한다는 게 참 대단하네요. 저 어떻게 하는 건지 참. 그러게요. 뭐, 이 그림으로 추가로 많이 설명하는 설명력은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미아쌤 무슨 말씀하시는, 뭐 드시고 계십니까? 근데 초콜릿 먹고 있어요. 원자 트랩은 왜 들쑥날쑥해요? 어,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온은 그러니까 아까 예, 이온은 전하가 있어서, 음, 뭐 이런 식으로밖에 음. 잡아놓지 못하는데, 원자는 중성이니까 좀, 이렇게 꼭 일직선이 아니어도, 그, 잡아놓을 수 있다. 반, 일직선이 아니. 반대인 것 같아요. 아까 음, 그, 그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네, 이온은 전하로 제어를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중성자는 다른 걸로 하는 말이죠. 네? 그 중성자인가요, 뭔가요? 원자 트랩은 전하로 제어를 못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전기장으로 제어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 전기장으로 둘 다 근데 이제 그게, 원자 트랩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원자 트랩은 자기장으로 음, 포획한다고 그래서, 자기장으로 하니까. 근데 예. 근데 이게 뭐가 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항상 뭐를 얽히게 만드는지 그게 항상 궁금해. 어, 그런 건 잘 안 그러네. 나오네. 뭘 얽히게 한다는 건데 뭘 그러네. 얽히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 할 수 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올까요? 뭘 얽히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뭘 얽히지? 원자를 조작해서 내부 상태나 스핀을 얽음. 뭐 이렇게밖에 제가 안 써놨네요. 그 네. 스핀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모른대요. 다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 이게 스핀이란 게 알 수 없는 각운동량? 입자에 알 수 없는 각운동량? 각 원자가 갖고 있는 각 운동량. 네. 원자가 갖고 있는 각 운동량? 전자. 이게 원자 스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면 전자도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중간에 있는 그 원자 안에 핵들이 막 자기들끼리 돌고 있잖아요. 그거는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모형을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 돌지 궤도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 핵, 스피드 그런데 응? 돌지 않는데요, 또. 예, 돌지 않는다고요? 네. 양자역학은? 네, 그거는 돌지 않. 옛날 모형이고, 양자역학은 그냥 확률적으로만, 그냥 그 입자가 가진 어떤 고유한 어떤 특성이다. 그냥 잘 알 수 없는 어떤 각운동량이 있다. 뭐 그런. 양자역학의 원자 모형은 가운데 핵이 있고, 네. 원자가 그 핵 주위를 구름처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긴 한데 핵도 움직이지 않나요? 핵이 움직여요? 그건 핵도 잘, 엄청 도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핵 안에 그 뭐죠? 그 중성자하고 뭐 양자하고 뭐였죠? 하여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포탄이 양자인가요? 아니. 포톤은 광자고, 저기 아우 다 잊어버렸다. 뉴트론 중성자랑 그 핵 안에 뭐가 있죠?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있죠.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이 서로 당기는 힘이 엄청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네. 제가 그냥 주로 듣기로는 스핀을 얘기할 때는 전자의 스핀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전자의 스핀. 그래서 그 화학 시간에 많이 배우나 봐요. 뭐 주양자수, 부양자수 뭐 하면서 뭐 할 때 나오는데 그때 이제 그런 걸 다 맞춰서 다 잘 설명하려면 이 스핀이라는 게 있다고 쳐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모르. 역사적으로는 그 슈테른 게릴라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해석하다가 그럼 전자가 스핀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야 된다. 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해요. 구체적인 건 내가 잘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지금 원자 및 이온 트랩 한 거죠. 네.
그다음에 초전도 양자 비트 해보겠습니다. 어, 극저온 환경에서 마이크로파로 인공 원자를 먹는 겁니다. 인공 원자라는 것은 실리콘이나 사파이어 웨이퍼 위에, 웨이퍼가 뭔지는 아시죠? 네. 반도체 판, 네, 반도체 만드는 판. 웨이퍼 위에 초전도체를 입히고 절연층을 입힌 후에 다시 초전도체를 입힌 구조. 이것을 조셉슨 접합이라고 하는데, 이 조셉슨 접합을 인공 원자라고 해요. 선생님 죄송한데요. 네, 초전도체가 뭐죠? 초전도체요. 아, 죄송해요. 저도 그냥 이 말밖에 모르는데, 전도가, 전도할 때 저항이 없는 물질, 어, 전기가 통과할 때 저항이 없는 물질, 그것이 초전도. 죄송합니다. 왜요? 아유, 이렇게 전도할 때 저항이 없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할 때 순순히 전도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영어로 하면 막 슈퍼컨덕터 이런 건가요? 초전도체? 잘 모르겠어요. 음. 전기가 통할 때 저항이 없이 전기가 통하는 거. 네네. 네, 네. 근데 이 절연체 때문에 고전적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지만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로 쿠퍼쌍, 쿠퍼쌍이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쿠퍼쌍이라는 거는 두 개의 전자가 약한 인력을 통해 하나의 입자처럼 행동하는 쌍인데 이것은 초전도체 재료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쿠퍼쌍이 이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저항 없이 전류가 흐른다고 합니다. 이때 쿠퍼쌍의 터널링 에너지가 양자화돼서 좀 어렵죠. 쿠퍼쌍의 터널링 에너지가 양자화돼서 특정 에너지 준위들을 가지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의 두 개 준위만 양자 비트로 사용됩니다. 쿠퍼쌍은 이 둘을 중첩되게 갖고 있는데 이 에너지 준위들을 0과 1 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초전도 양자 비트의 기본 원리예요. 이 에너지 준위 차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에너지를 가진 마이크로파로 큐비트의 상태를 제어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 공진기로 얽힌 상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공부를 못했어요. 공진기가 뭐예요? 공진기는 뭐가 함께 진동하는 기계 뭐 이런 건데 뭔지 내가 못 알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다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어디서 보기로는 네. 그 우리 뭐 켈빈 온도만큼 그 마이너스 273도만큼 막 떨어지면 그, 켈빈 온도인가요? 네, 그게 저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이제 켈빈 온도 가까이로 떨어지면 어 그 얘네들을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 그 얘네들을 어 되게 제어하기가 쉽대요. 그래서 그런 온도에서는 얘네들을 줄을 짝 한 줄로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래서 초전도체를 사용한 거는 그렇게 극저온에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극저온 환경에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기판이 있고 실리콘이나 사파이어 등 기판이 있고 그 위에 어, 초전도체를 입히고 그 다음에 절연층을 입히고 그 위에 다시 초전도체를 입혀요. 이게 개념도지만 이건 이렇게 얇은 막 같은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만들면 전자 쿠퍼쌍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인공원자의 구조입니다.
이거 왜 인공 원자라고 해요? 어, 또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네, 저도 옛날에 뭐 많이 좀 이거 해봤는데, 물어보고,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이거 왜 원자라고 해?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그건 나중에, 네, 어쨌든 그 인공원자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벌써 다음 주 발제가 걱정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저기, 그, 이제 닐스 보어가 수소원자 모형을 설명할 때, 예, 그 특정 준위만, 특정한 그 에너지 준위 상태, 특정한 궤도만을 돈다고 봤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양자화되어 있잖아요. 어떤 궤도를 돌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준위 차이가 있는 연속값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자가 무슨 에너지를 받는다든지 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거든요, 연속적으로. 예. 요것도 약간 요 인공도 보면은 중간중간에, 잠깐 넘겨보세요. 중간중간에 그, 뭐야, 뭘 만든다 그랬지 않나, 아까? 절연증을 입힌다 그랬잖아요. 예. 그죠? 그 부분이 마치 그 부분은 전류가 흐를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양자화된 그 원자 모형처럼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는 그 전류가 통하고, 특정한 곳은 여기는 전류가 안 통하고, 여기는 전류가 통하고, 마치 그런 느낌의. 그래서 아마 인공 원자로 한 거 아닐까? 그냥 저는 해봤. 그래서 터널링은 만들면 뭐 하는 거? 터널링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양쪽에 다 같이 가, 그 채널 간에 이동을 하게 한다. 뭐 이런 거였나요? 터널링이? 토마스 모쌤 말이 맞나 보네. 이걸 인공원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일반 원자가 갖고 있는 양자역학적 특성을 거시적인 회로 수준에서 모방하고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음. 모쌤 말이 딱, 핵심적인 거는 에너지 준위가 양자화돼 있다는 거지. 예, 이게 예, 이산적인, 연속적이지 않고 예, 떨어져 예, 있고, 아까도 그 얽히게 만드는 게 두 가지 0하고 1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봤더니 바닥 상태랑 뭐 어떤 상태, 그래가지고 두 개를 0하고 1로 지금 취급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그, 그, 그러면 혹시 그 터널링이라는 걸 써가지고 중첩 상태를 만드는 건가요? 터널링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여기서는, 자꾸 마이크로파 공진기로 얽힌 상태를 만든다. 음, 큐비트의 상태를 제어하고, 네. 그 어떻게 만드는지는 뭐 지금 설명 불가합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아까 하나가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가 중첩돼 있겠지. 중첩돼 예, 있는데 두 개가 얽혀 있는 입자가 뭐 얽혀 있는 게 상태가 있으면 하나가 바닥 상태로 관측이 되면 다른 거는 뭐 들뜬 상태가 된다든지 이렇게 얽히게 만든다는 거죠. 쌤 하나가 측정되면 하나로 결정돼 버리는. 아까 쌤 터널링 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어디 적어 놓으셨던 것 같은데요. 터널링이 뭔지? 양자 터널링이요. 뭐예요? 이름이? 양자 양자 터널링? 터널링. 양자 잠깐만요. 205쪽. 아, 205쪽. 앤트맨에 보면 나와. 에? 어디요? 앤트맨 앤트맨이에요? 빌런이 고스트라고 나오거든요. 막 벽을 통과하거든요. 그게 터널링이었어요? 205쪽에. 양자 터널링 한번 여기 잠시만 읽어볼까요? 어, D 웨이브는 양자 역학을 써서 이 과정을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D-웨이브는 양자 터널링 현상을 이용한다고 한다. 두 개의 우물이 있다고 하자. 한 우물에 빠진 사람은 우물을 올라갈 운동 에너지가 없는 한 이웃 우물로 갈 수 없다. 하지만 양자 역학을 고려하면 하나의 우물에서 다른 우물로 그냥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치 두 우물 사이에 터널을 판 것처럼 말이다. 이것을 양자 터널링이라고 한다. 그랜드 캐니언 문제의 양자 터널링을 이용한다면 한 장소에서 비슷한 깊이의 다른 지점으로 한 번에 이동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빠른 속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D-웨이브가 그런 현상을 이용했느냐 말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D-웨이브가 회사 이름인가 봐요. 네. 오늘은 양자 얽힘이니까 얽힘에 집중하죠. 네, 예. 어차피 얽힘도 모르겠지만 터널링은 터널링이 뭐지? 양자 그 앤트맨 보면 알 수 있는데. D-웨이브가 양자 컴퓨터 개발했다 이렇게 막 광고하고 네. 그랬었는데, 네. 예, 그게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잠깐만요. 아까 그 그림에서 중간에 패널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예, 잘라놓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 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렇게 단절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지. 그거 터널링을 이용을 하면은 예, 그쪽에 왔다 갔다 하니까 퀀텀 점프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퀀텀 예, 점프를 할 수 왔다 있게 갔다 할 수 프로그램을 있죠. 예. 네.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얽힘을 뭘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얽힘을 만들어요? 아, 그거 자꾸 물어보시네. 여기 아까 나왔잖아요.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 바닥 상태하고 첫 번째 들뜬 상태를 0과 1 상태로 사용해서 이 0과 1 상태를 얽힌 상태를 만든다는 거죠. 예. 토마스 모스의 말에 따르면 네. 마이크로파 공진기로 예. 됐습니까? 예. 된 것 아까 같아요. 물리적인 내용이라 음, 음,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예. 예. 왠지 음. 허윤희 선생님이 좀 머리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양자 터널링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허윤희 선생님도.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둘 쪽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중첩 상태가 되는 거고 얽힘은 모르겠네. 음. 알 것 같았는데 다시 아니, 이게 양자 컴퓨팅 이거 공부하면서 네, 아주 기본적인 거를 좀 하고 세부적인 거를 좀 자제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맞아. 김원근 님이 오늘 세부적인 걸 기본을 많이 모르겠어요. 기본을 모르겠어요. 양자 얽힘을 알면 되지 뭐. 예. 그런 게 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초전도 양자 비트는 인공 원자 마이크로파를 인공 원자를 옮는다는 건데 그러면 뭐 바닥 상태와 첫 번째 들뜬 상태 이거를 0과 1이라고 하고 이것을 얽어서 이것을 얽힌 상태로 만드는 거다. 요 정도만 알아야지. 그럼 그건 뭐냐 이러면 끝이 없어요. 네. 예. 네. 그런 갑다 하죠 뭐. 예, 그런가 보다 해야 되는 시점이 꽤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초전도 양자 비트는 저 인공 원자를 사용한 그 얽힘 생성 방법이다. 요거만 외우고 있어도 나중에 뭐 초전도 양자 비트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전, 네. 그 다음에는 양자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자점은 반도체 나노 입자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레이저로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해서 전자전공 쌍을 만듭니다. 이건 반도체 물질의 결정 격자 내에서 전자가 원자를 떠나서 생기는 플러스 전하 구멍. 이걸 정공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전자가 쿨롱 인력으로 묶인 상태에서 마치 수소 원자처럼 행동하는데 이게 양자점이다. 퀀텀 닷의 기본 상태다. 양자점을 퀀텀 닷이라고 하는데,
이 양자점을 다시 한번 자극하면 하나의 양자점 안에 두 개의 전자전공 쌍이 동시에 존재하는 바이엑시톤 상태가 되고, 이 상태들은 그러나 불안정한 상태여서 첫 번째 전자전공쌍이 재결합하면서 광자 1을 방출하고 양자점은 단일 엑시톤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던 단일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하면서 광자 2를 방출하고 양자점은 기저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때 순차적으로 방출되는 광자 1과 광자 2가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있는 상태가 돼요. 그냥 막 읽어서 미안한데, 근데, 네, 이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뭐요? 예, 이렇게 예. 하실 때. 근데 허영이 쌤은 없는 데서 얘기한 거니까, 그게, 아, 제가 제안해 볼까요? 잠깐만요. 뭘 제안해? 제 연. 그림을 보여주실 것 예, 같아요. 그림을. 그림을 보- 그림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반도체 나노 입자에다가, 근데 왜 플러스 입자 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개가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네. 잘못 들어왔다고? 예. 이게 싱글 엑시톤 상태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것 같아요. 레이저로 그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해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을 어, 그 조그맣게 돼 있는 거는 핵을 말하나? 아니요, 이거는 그 엑시턴 하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예, 플러스 하나는 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한 쌍이 있는 겁니다. 그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 전공 쌍을 만들고 전자 전공이라는 거는 이 전공이라는 것은 한자로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 할 때 양을 정이라고 일본에서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그러니까 양공 이런 양의 성질을 띤 구멍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아까 그 그림에서 네,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그 그림에서 원래 이게 원자가 예, 그 전자가 두 개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전자가 두 개 있는 예, 거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파란 게 두 개 있었다는 거지.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전자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전자 하나가 이게 뭐 무슨 작용에 의해서 화학 작용이든 뭐해서 떨어져 나가서 전자가 있던 자리에 하나가 없어진 그 구멍 있잖아요. 전자가 있는 자리에 구멍인데 전자가 없어졌으니까 마치 그게 플러스 같은 역할을 하나 보지. 그래서 그걸 양공이라고 구멍 이렇게 부르나 봐. 네, 그 자리에 원래 전자가 있었던 거지. 그게 떨어져 나간 거야. 지금 여기에 왜 플러스가 두 개 있느냐를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예, 예, 아까 저기 김한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예, 말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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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도식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해서 요 전자 전공쌍을 하나를 만들고 또 자극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쌍이 있는 게 싱글 엑시톤 상태고 그 두 쌍이 있는 게 바이 엑시톤 상태예요. 근데 이렇게 토마스 모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전자와 전공쌍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이게 쿨롱 인력으로 붙어 있으니까 쿨롱 인력으로 붙어 있는데 이건 아주 미약한 상태라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 요 전자전공쌍 하나가 바깥으로 나가는 생겨나가요. 예, 그렇게 이렇게 분리시켜 놓은 건데 이게 재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개가 결합하면서
광자 1을 방출하고 또 나머지 하나도 다시 결합하면서 광자 2를 방출을 하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광자 1과 광자 2가 얽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나노 입자는 다시 기저 상태가 되는 거죠. 좀 더 봐야 되겠네. 이게, 네? 이게 유니쌤 아까 저희가 잠시 얘기했었는데, 이게 그, 음, 원자가, 이거 안 돼. 원자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핵인 거예요. 핵이 이렇게 뭐 양성자, 중성자 몇 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자에 따라서 전자가 몇 개 품고 있을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마지막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툭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얘가 전자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툭 튀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나가서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얘를 얘를 구멍으로 보는 거죠. 얘 자리였으니까. 이 올빗에 이 궤도에 자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요거를 구멍으로 봐가지고 요 구멍은 그러면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한 세트로 엑시턴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요 그림들은 요 한 세트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까 그 책인지 어딘지, 아니 책이 아니죠. 쌤 쓰신 데인가? 보니까 이걸 뭐, 그러니까 지금 요걸 없다고 치고 얘가 싱글 엑시턴 스테이트인데 얘를 어떻게 자극을 주면 이게 두 개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요 싱글 엑시톤을 만들 때도 자극을 줘서 두 개를, 싱글 엑시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아, 자극을 또 주면 또 이 두 개가 된다는 거죠. 무슨 자극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제가 한번 챗GPT에 물어볼게요. 그냥 자극이에요. 그러려니 하세요. 네, 그러려니 답은 하세요. 뭔지 그냥. 네. 다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지울게요. 반도체 나노 입자가 양자점인데 그 양자점 반도체 나노 입자를 레이저로 자극하는 겁니다. 레이저로. 레이저로. 네, 반도체 나노 입자를 자극합니다. 그 빛을 제작 과정, 이용한다는, 예? 빛을 이용한다는 거네요. 빛을. 아, 네, 그러니까 레이저가, 네. 이런 거래요. 그 광합성 아까 얘기했었는데 광자를 흡수하면 이 에너지를 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가 들뜬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 마지막 궤도에 있던 이 마이너스 전자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걸 엑시턴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들뜬 상태 지금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아, 들뜬 상태죠. 그러니까 언스테이블해진 상태. 들뜬 상태. 이 들뜬 상태, 저 기저 상태, 첫 번째 들뜬 상태를 나타내는 건 다른 거잖아요. 지금 그 같은 단어를 그렇게 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기저 상태는 뭔데요, 그러면? 그건 양자점은 기저 상태로 돌아감. 양자점이 기저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양자점에 어, 이런 전공들이 전자전공 쌍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들이 다 나가고 기저 상태가 된다 이거죠. 기저 상태라는 거는 어, 바이엑시턴 스테이트, 싱글 엑시턴 스테이트, 뭐 이것도 사실은 싱글 엑시턴 스테이트죠. 네. 요런
엑시톤 스테이트들이 다 없어지고 기저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들뜬 상태, 기저 상태, 그 기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요, 아까 제일 처음 그림이 플러스 예, 하나가 잘못 그려진 거고, 좀 전에 이 첫 그림도 싱글 엑스턴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양자점이라는 건 거죠. 퀀텀 닷이라 그러면? 예, 양자점. 양자점, 양자점이랑 싱글 엑시턴이랑은 뭐가 달라요? 양자점은 요게 반도체 나노 입자예요. 반도체 나노 입자를 레이저로 자극을 해서 싱글 엑시, 그러니까 전자전공쌍을 하나 만든 게 싱글 엑시톤 스테이트고, 다시 자극을 해서 두 쌍을 만든 게 바이 엑시톤 스테이트죠. 그러니까 저는 싱글 엑시턴이랑 퀀텀 닷이랑 뭐가 다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첫 이게,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이 예,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는, 아, 여기 점이 없구나. 이 차인가? 요 점 차이예요? 이 첫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이 둘 다 예, 싱글 엑시턴인데, 예, 하나는 퀀텀 닷이라고 되어 있고, 예. 세 번째 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차이를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이게 저기 내가 그, 이게 AI를 조져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거에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실 건 없을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반도체 나노 입자인데, 반도체 나노 입자 이거로서 양자점이라고도 해. 그런데 그 양자점을 레이저로 자극을 해서 싱글 엑시톤, 그러니까, 아, 그럼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기저 상태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럼 기저 상태에다가 다시 무슨 자극을 주면은 또 퀀텀 닷, 요 첫 번째 그림 상태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건가? 그렇겠죠? 아. 그럼 지금 제일 마지막 상태가 양자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양자점인데, 그 싱글 엑시톤 상태가 된 것도 양자점이고, 바이엑시톤 상태가 된 것도 양자점이고, 음, 이게 지금 반도체 나노 입자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음. 반도체 나노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반도체 나노 입자 자체를 양자점이라고 할 수 예, 있다는 예, 예, 거예요? 예, 아, 예. 아까 미아쌤이 막 물어봤으니까 제작 과정도 좀 봅시다. 일단 양자점을 준비하고, 어, 양자점을 제작을 하는데, 여기에, 어, 들뜬 상태로 만든 excited state. 여기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일본식 한자예요. 격려해서 일으킨다 뭐 이런 건데 excite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런 뜻을 이렇게 한 거겠죠. excited 스테이트로 만들고 레이저나 전기 에너지로 양자점을 자극해서 자극하고 양자점 내부에서 전자가 원자에서 떨어져 나가면 이게 들뜬 상태인데 어, 근데 그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들이 쿨롱 인력에 의해서 어, 다시 연결이 돼. 그렇게 해서 전자전공쌍을 두 개를 생성을 하고 3단계에서는 전자전공쌍이 쿨롱 인력으로 연결돼 있던 전자전공쌍이 재결합하면서 광자를 두 개를 거의 동시에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조건에서 얽힌 광자쌍이 생성되는 거죠. 얽힌 광자쌍이. 두 광자는 편광이 얽혀 있고 한 광자가 수평 편광이면 다른 광자는 수직 편광이고 에너지 상관 관계는 두 광자의 에너지 합은 바이엑시톤 결합 에너지와 같고 또 거의 동시에 방출되고 네. 네, 이 편광은 아까 토마스 모쌤이 설명한 거죠. 쇠창살을 통과하는 것처럼 투과 축과 평행한 성분만 남는데 이걸 편광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뭐 장점은 뭐 굳이 또 뭐 얘기 안 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얽힘을 만드는 네 가지 방법. 이것을 마치려고 하는데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어렵습니다. 하도 묻다. 그런 게 있다. 음. 일단은 그런 게 있구나만 하는 걸로 오늘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한 교재도 사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재들에는 다 세부적인 거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양자점이란 요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너무 그러니까 용어도 말이 너무 어렵고, 어려워서 그 표기도 너무 어렵고. 반도체 나노 입자가 뭔지 전자 전공성이 뭔지 이게 다 그러니까 때문에 나는 전자 막 이런 것도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는 양자 컴퓨팅을 하니까 예, 얽힘을 사용한다. 얽힘. 예, 뭐 얽힘을, 하나가 특정되면 얽혀 있는 것도 특정된다. 예, 그걸 쓴다는 거죠. 그거 그렇게 어떻게 책을 만들어? 공부하면은 중첩이랑 얽힘을 조금은 그래도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그런 게 나오나요? 잘 몰라서. 나올까요? 나올 수도 있겠다. 아니,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책을 읽는 과정이겠죠. 그러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딱 읽다가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수학적 배경이 있으면 더 확실히 알게 되고,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학도 공부하고, 물리를 공부해야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물리도 공부해야 되겠죠. 이거 뭐 이거 공학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물리를 과연 공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받아들이 양자 컴퓨팅만 하면 되지. 예, 그렇지 않아. 어렵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